영화음악 소개해주는 여자 영음소녀. 안녕하세요, 영음소녀 플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우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순간이 드디어 왔어요. 헐리우드 영화음악의 왕가라고 불리우는 뉴먼가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집안의 가계도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가계도 하니까 왕자의 게임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거든요. 네. 그 새 시즌 방송하기까지 며칠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꼭 봐야 됩니다. 라니스터 가문은 언제나 빚을 갚죠. 이거 진짜 명언이에요. 빚은 안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갚는 게 중요합니다. 그 왕자의 게임의 주된 내용이 철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가문들의 전쟁 스토리잖아요. 네.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과연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못지않게 킹메이커, 책사라고 하죠. 그분들의 활약이 전 진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주요 인물들이 하는 대사들을 들어보면 좀 진짜 시나리오 집필하신 분들이 어마무시하게 브레인 같다는 생각에 소름이 한 번씩 돋을 때가 있어요. 그게 빅잼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킹메이커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있어 보이네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비선인가요? 그게 그렇게 되나요? 네. 자, 과연 뉴먼가에도 드라마 왕자의 게임처럼 이런 킹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인물은 누가 있을지 봅시다. 먼저 맨 위에 아빠는 알프레드 뉴먼, 엄마는 마샤 몽고메리라는 배우예요. 네. 그 밑에서 데이비드와 토머스라는 아들 둘이 태어났고 마리아라는 막내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프레드의 형제들이 되게 많은데 정말 중요한 인물이 2명 있어요. 에밀과 라이오넬. 이렇게 2명이 알프레드의 남동생이고요. 랜디라는 조카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청취자분들께서 필기를 되게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이 뉴먼가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한 25에서 30명 정도 가까이 되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오늘 뉴먼가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7명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태조 이성계의 자식들은 많지만 이방원을 제외하고는 막 크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훅 지나가는 인물이 많잖아요. 네. 근데 플레이 전주희 씨 아닙니까? 네네. 조상님을 왜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유교의 조선식 사고는 버려야 돼요. 우리 이제 한반도를 떠나서 신대륙으로 타임슬립을 좀 해봅시다. 네. 알프레드 뉴먼 1900년에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러시아계 유태인이고요. 형제만 10명이래요.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이 시대는 정말 애를 많이 낳는 게 좀 추세였나 봐요. 아무래도 산업화 이전 세대에는 인간이 곧 재화니까 자식을 생산하는 데 열을 좀 올린 것 같습니다. 위키백과를 잠시 보면 알프레드의 아버지인 마이클 뉴먼은 생산업자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거 보십시오. 생산에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루바는 전업주부라고 나와 있고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알프레드는 5살 때부터 피아노 레슨을 받았고 이 레슨을 받으러 10마일을 왕복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10마일이면 대략 한 16km? 서울역에서 한강 넘어서 온수역까지가 한 16km 되고요. 좀 치맛바람이 있으셨나? 좀 근데 대단한데요? 사실 훌륭한 위인들한테는 다 훌륭한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어머니가 되게 뒷바라지를 잘했어. 그런 것 같아. 지금이야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1시간쯤 걸리는 거리인데 그 당시에 코네티컷주는 개발이 거의 안 됐겠죠. 네. 그래서 뉴먼의 레슨비를 내기 위해 어머니께서 개를 팔았대요. 미국은 개를 파네요. 우리나라는 소를 팔잖아요. 맞아. 멍멍이는 무슨 죄가 있나요? 그러게요. 안타깝네요. 어쨌든 강아지 덕분인지는 모르겠으나 8살 때 그 지역에서 피아노 천재로 소문이 납니다. 그랬군요. 네. 심지어는 연주회도 했는데 그 연주회를 다름 아닌 폴란드의 전 총리이자 피아니스트였던 파데레프스키가 열어줬대요. 2사람이 무슨 인연이 따로 있었나요? 그 레슨 선생님이 파데레프스키였던 거죠. 네, 선생님이 너무너무 예뻐했나 봐요. 후대에 길이 남은 위인들 보면 항상 영향을 준 스승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젠 당연한 공식이 됐네요. 플레이도 제자들이 있잖아요. 점점점.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좀 제발 과제를 열심히 좀 해오길 바란다. 네.
더 웃긴 건 이 꼬맹이의 연주를 듣고 당시 유명 피아니스트였던 지그문트 스트조이스키와 알렉산더 램버트가 알프레드를 서로 막 제자로 데려가겠다고 싸움까지 벌였대요. 무료로 레슨 해주는 거는 기본이고 장학금까지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건 뭐 개 한 마리 팔아서 몇 배 수입을 얻은 거예요? 그 개가 황금알을 낳는 멍멍이였던 거죠. 아. 네. 그렇게 잘 자란 알프레드는 19살에 브로드웨이의 작곡가 겸 지휘자로 취직을 합니다. 뭐 이미 17살에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젊은 음악 감독이 되었겠어요? 네, 기록적이죠. 타고난 것 같아요, 그냥. 날 때부터 천재형이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백날 노력해봐야 1도 소용이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뭐 분야를 막론하고 항상 천재 이렇게 타고난 사람들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 뭐 노력까지 더해지면 그렇죠. 최강이죠. 알프레드가 1919년부터 29년까지 약 10년 정도 일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영화라는 매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시기고요. 뮤지컬이 훨씬 부흥하고 있을 때예요. 연극이나 오페라, 뮤지컬 등은 영화가 생기기 이전부터 훨씬 전부터 존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듬해인 1930년에 알프레드의 인생에 아주 큰 전환점이 하나 생깁니다. 어빙 벌린이라는 작곡가가 알프레드를 헐리우드로 초대를 해요. 이분도 브로드웨이에서 이름 꽤나 날리고는 있었는데 알프레드보다는 영화판에 먼저 뛰어든 거죠. 동생, 우리 재밌는 거 한번 안 해볼래? 그게 뭐죠? 무비. 무브? 뭐라고요? 그런 움직여요? 거 아니에요. 뭐야, 사기꾼이야 뭐야. 그렇게 헐리우드로 넘어간 알프레드는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김병만 씨죠. 네? 김병만 씨요. 네. 아니, 채플린 너무 미남인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구글에 찰리 채플린 검색해서 코수염이랑 눈화장 안 한 사진 한번 보세요. 되게 잘생겼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네. 이 잘생긴 찰리 채플린을 여기서 만납니다. 찰리 채플린을 배우 겸 감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 당시 영화 음악에도 많은 기여를 했어요. 지금의 디즈니를 잇게 한 장본인이 미키마우스잖아요. 여러분들 미키마우스의 모습을 잘 한번 보세요. 멜빵 바지에 손에는 흰 장갑을 꼈고 신발은 그 닥터 마틴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구두를 신고 있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찰리 채플린이거든요. 아, 그런 건가요? 네. 아. 실제로 디즈니에서 미키를 구상할 당시에 찰리 채플린의 모습을 보고 많은 영감을 좀 얻었다고 합니다. 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음악에 미키마우징이라는 기법이 있잖아요. 캐릭터의 모습에 악기가 가지고 있는 색채를 결합시켜서 만든 음악 스타일을 미키마우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새나 쥐 같은 캐릭터가 나오면 플룻이나 피콜로 같은 악기를 사용하고 아주 몸집이 큰 하마나 코끼리 같은 캐릭터가 나온다면 튜바나 트럼본 같은 악기를 사용하는 거죠. 움직임도 마찬가지예요. 멜로디 라인을 캐릭터의 움직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씁니다. 이게 미키마우징의 정의인데요. 이거 원조가 찰리 채플린이에요. 디즈니에서는 자기네가 원조라고 미키의 이름을 따서 지었지만 사실 찰리 채플린의 무성영화 스타일에서 디즈니가 영감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디즈니에서 미키마우스를 처음 선보인 게 1928년이고요. 찰리 채플린의 데뷔가 훨씬 그 이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분명히 찰리 채플린이 원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찰리 채플린이 영화음악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곡은 쓸 줄 알았는데 악보를 그리거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거나 그럴 줄은 몰랐던 거죠, 채플린이. 그래서 알프레드에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새벽에 갑자기 전화해서는 야, 이거 들어봐. 딴딴딴딴딴딴 이런 식으로 멜로디를 들려주면 알프레드가 노트에 받아 적고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주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 뮤지션들 꽤 많잖아요, 현대에도.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훌륭한 음악 감독들 중에서도 실제로 오케스트레이션을 전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고요. 오케스트레이터를 고용을 하죠, 돈을 주고. 두 번째 인연, 20세기 폭스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3회차 클립에서 문예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대부분 문예 영화는 다 폭스사에서 제작을 했어요. 알프레드가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지휘자로 일을 합니다. 막스 슈타이너, 디미트리 티움킨, 프란츠 왁스만, 미클로스 로자 이렇게 4명이 헐리우드 초창기부터 문예영화 시대를 주름잡던 작곡가라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4명의 선생님들 밑에서 지휘도 하고 오케스트레이션도 하고 편곡도 하고 그러다가 사고를 친 거죠. 혹시 담배라도
피다가 악보 불태우고 그런 건가요? 아, 뭐 그런 얘기라면 더 재밌을 수도 있었는데 괜히 막 선생님 옆에서 기웃거리다가 녹음한 테이프 막 다 찢어먹고 그러다 억대 손해배상 청구당하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바로 20세기 폭스 빵빠레를 작곡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 음악을 안 들어본 사람은 전 세계에 없어요. 없죠. 영화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배급사 로고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제작사나 투자 회사 순으로 나오는데 심지어는 스타워즈 OST 앨범 리스트에 1번이 폭스 빵빠레예요. 아, 그래요? 네, 요즘 리마스터링 해서 나오는 그 앨범 말고 옛날에 처음 나온 스타워즈 앨범 리스트에 보시면 1번 트랙에 자랑스럽게 자리하고 있는 20세기 폭스 빵빠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말이 되게 많았대요. 이 곡을 말이 많지. 1번으로 넣느냐 마느냐. 근데 존 윌리엄스가 이거는 폭스 빵빠레가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 폭스 빵빠레도 들어보시면 관악기 사용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금관악기를. 그 존 선생님 개인적 취향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였구나. 근데 팬들도 되게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네. 근데 솔직히 뭐 알프레드 뉴먼이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뤘지만 20세기 폭스 빵빠레 작곡 이것만 해도 굉장히 엄청난 업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알프레드 뉴먼 소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기요. 아니,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알프레드가 뭐 아카데미 음악상에 43번 노미네이션이 됐고 뭐 그중에 9번을 수상했고 이런 거는 그냥 기억 저편으로 흘려보내세요. 여러분 알프레드 뉴먼 이꼴 폭스 빵빠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프레드의 첫째 동생 에밀 뉴먼은 1911년에 태어났습니다. 1942년 유령의 속삭임이라는 영화로 입봉을 했고요. 형들과 동생 사이에서 굉장히 뛰어난 지휘 실력을 보여줬다고 해요. 지휘라는 게 사실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음악 감독들이 직접 지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그렇죠. 네, 저만 해도 그런 게 저는 부스 안에 있기보다는 그 부스 밖에서 모니터하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고 제가 쓴 곡이라고 해서 꼭 오케스트레이션을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음악 감독들이 정통 클래식파 혹은 뭐 전자음악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부류로 나뉘죠. 지금 와서는 분업화가 가능한 시스템이고 또 작곡가가 오케스트레이션을 못한다고 해서 뭐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돈만 있으면 진짜 얼마든지 오케스트레이터를 불러다 쓰고 하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죠. 이 시대에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집안 사람들이 지휘를 잘하는 게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또 당연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네요. 네. 아무튼 형제들 사이에서 가장 괴짜 같은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한 번은 지휘와 관련해서 큰 사건이 있었어요. 폭스에서 녹음을 하려고 세션들을 다 모아놨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에밀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지. 빨리 집에 뭐 사람 보내봐라, 뭐 큰일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사람이 급하게 에밀 집으로 갔대요. 아니 글쎄 이 양반이 샤워 가운만 입고서는 지붕 위에서 담배를 피고 있더래요. 알고 봤더니 집에 불이 났는데 옷이고 뭐고 다 타버려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그러고 있었더라는 거죠. 아니 샤워하다가 집에 불이 난 건지 뭐 아니면 늦잠 자다가 불이 난 걸 뒤늦게 알았는지 둘 중 하나인 거네요. 네, 그렇죠. 이 얘기를 조카인 랜디 뉴먼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굉장히 웃겼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샤워 가운만 입고 폭스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지휘를 했대요. 아 진짜요? 네. 여기서 과연 가운 안에 알몸이었을까가 살짝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칫하다가는 뉴맨이 바바리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영화도 셀 수 없이 많이 했는데 1942년에는 에밀 뉴먼이 음악 감독으로 참여한 영화가 8편이나 개봉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 끝내고 하나 하고 뭐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올해 초에도 영화 2편을 작업하느라 저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게 빅버젯 영화도 아니고 그냥 소규모의 영화인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 그때 링거 맞았잖아요. 네. 그런데 헐리우드에서 8편을 이게 개봉 시기가 같은 연도에 와 이거는 진짜 뉴먼과 사람들이니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좀 뭐 커올릭인가 봐요. 그럴 수 일하는 있죠. 거 너무 좋아하고. 그럴 수 있어.
네, 다음은 알프레드의 둘째 동생이죠. 라이오넬 뉴먼입니다. 1916년생이고 1989년에 제가 태어난 해에 작고 하셨네요. 네. 이 라이오넬 뉴먼 역시 1930년대부터 20세기 폭스에서 피아노 연주자로 활동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음악 감독으로 편승하게 됐고요. 무려 46년간 총 200여 편의 영화를 작업했습니다. 어허. 이게 영화 편수로만 200여 편이면 대체 작곡한 곡수가 몇 곡이나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화 한 편에 적게 20곡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적게 20곡. 적게 20곡이라고 치면은 야, 죽는 거야. 이게 셀 수나 있을지도 모르겠고 왠지 본인도 한 번쯤 숫자 세다가 포기하지 않았을까. 예, 제 소보루빵을 자신 있게 걸겠습니다. 소보루요? 저 요즘 소보루빵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소보루빵을 하나 걸겠다고. 그럼 우리 녹음 끝나고 소보루빵 먹으러 갔죠. 맛있겠네. 그쵸? 네. 1970년에 아카데미 베스트 오리지널 뮤지컬 작품상과 디자인상, 음향 효과상 등 3관왕을 한 헬로 돌리라는 당대의 아주 힙한 뮤지컬 영화의 음악을 맡았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월이라는 영화 기억들 하시나요? 네. 그 지구에 홀로 남은 로봇 월이가 몇 번이고 돌려보던 그 영화가 헬로 돌리예요. 맨 첫 장면에 흐르는 Put on your Sunday clothes라는 곡이랑 월이 스스로 자신의 차가운 철제손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쓸쓸함을 표현했던 It Only Takes a Moment라는 곡이 삽입된 영화입니다. 제가 픽사 작품 중에 최고가 뭐냐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면 항상 꼽는 작품이 2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월이거든요. 그렇군요. 저 진짜 이거 너무 좋아서 20번도 넘게 본 것 같은데 근데 이 얘기는 지금 처음 듣네요. 그게 그쵸. 헬로 돌리였구나.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이 그때도 되게 호평이 많았던 걸로 제가 그쵸. 기억을 해요. 아마 2010년대생 친구들은 헬로 돌리를 떠나서 월이라는 작품도 알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친구들은 겨울왕국을 픽사의 최고의 작품으로 기억하려나요? 여기서 좀 세대 차이가 나죠? 제가 전에 그 얘기 하지 않았나요? 트위터에서 그런 거 봤다고? 이 사람 엄마가 이제 영화를 보길래 자기가 옆에서 따라봤는데 남자 주인공이 너무 잘생겼더래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린 거야. 이 남자 누구야? 너무 잘생겼어 하고. 근데 사진 보니까 디카프리오였던 거예요. 네. 뭐 지금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건 좀 차마 디카프리오가 역변해서 우리가 못 알아본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네. 자, 다음은 알프레드의 조카 랜디 뉴먼입니다. 1943년생이고 아직 살아 계십니다. 다른 가족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싱어송라이터라는 점인데요. 네. 본인이 쓰고 본인이 부르고를 좋아하셨네요. 대표곡으로 토이스토리에 삽입된 You've Got a Friend in Me랑 카에 삽입된 트랙터 타이핑 등이 있습니다. 스캔들도 있었던 게 코리아 페런츠라는 곡이 개인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그런데 네. 이 곡이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조롱했다고 해서 좀 맞아요. 논란이 있었네요. 본인은 아니라고 해명은 했는데 저는 그냥 우리나라로 넘어오셔서 언프리티 랩스타에 나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 잠깐만 할 얘기 있어요. We're not a team. This is a competition. 웃겨. 10년 동안 이 바닥에서 음악을 다음 소개해드릴 또 한 명의 뉴먼은 알프레드의 장남 데이비드 뉴먼입니다. 알프레드가 마샤 몽고메리라는 당대 최고의 여배우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1954년생이고 사우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공연과 지휘를 전공했습니다. 1983년에 데뷔했고 스튜디오 뮤지션 및 프리랜서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영화 음악을 작업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꽤 알려진 영화가 몇 편 눈에 띄는데 영화 아이스에이지, 영화 아이스에이지와 1997년 아카데미에서 베스트 오리지널 뮤직 스코어로 노미네이트 되었던 아나스타샤 등이 있습니다. 이번 뉴먼가 편 준비하면서는 좀 눈물이 아주 찔끔 났었는데 왜요? 왜? 필모들이 좀 네. 어린 시절에 재밌게 봤던 영화들이라 그런지 이게 잊고 있었던 그 당시의 감정들이나 심지어 냄새까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아련했었고 이젠 그때로 돌아갈 수 없구나 하면서 인생의 무상함도 좀 느꼈고 요즘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죠? 이 언니는 말하는 거 보면 한 70대 할머니 같지 않아요? 그런 거죠. 인생 무상, 일장춘몽 뭐 그런 거. 일정춘몽까지 나와야 되나요? 네, 뭐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20대 후반이고 언니는 3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빨리빨리 느껴지는데 나중에 40대, 50대가 되면은 더 막 가속도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화살이 40km, 50km로 달리겠죠. 그죠. 매사에 후회 없이 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이패드를 샀습니다. 네? 이게 왜 말이 그렇게 되나요? 네. 빚더미에 앉았어요. 아유, 정말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렇죠. 이 데이빗 뉴먼은 영화 스코어에서도 잠깐 얼굴을 비추잖아요. 네. 자기 아버지는 뭐 몇 년도에 헐리우드에 넘어왔다 하면서 영화 음악의 뭐 역사랑 기능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하는데 나는 그것도 되게 부러웠어요. 태어났는데 자기 아빠가 알프레드 뉴먼이야. 근데 이게 우리는 그들이 정말 부럽지만 본인들은 그게 삶이고 그냥 현실이잖아요. 네.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음악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되게 무감각할 것 같아요. 뭐 가업을 잇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네. 뭐 그것도 본인이 싫으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겠지만요. 아까 제가 그 랜디 뉴먼이 했던 뭐 인터뷰를 봤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영화 음악 감독이랑 그 작곡가들이 인터뷰한 것만 모아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랜디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뉴먼가를 뭐 영화 음악계의 왕가라고들 부르는데 당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랜디가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냥 우리는 우리다. 그러니까요. 네, 라고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생각할 줄 알았어. 네, 되게 무감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근데 내가 존 윌리엄스 딸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치. 그냥 뭐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하지만 나는 별 감흥 없어. 그냥 생활이지. 그쵸. 네. 다음은 현 뉴먼가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알프레드 뉴먼의 둘째 아들 토마스 뉴먼입니다. 형인 데이빗보다도 작품도 훨씬 많이 했고 네. 아버지의 재능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는 평이 나올 정도로 음악이 와 진짜 천재예요. 천재. 1984년에 기숙사 대소동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고요. 92년 여인의 향기, 94년 쇼생크 탈출, 99년 아메리칸 뷰티, 2003년 니모를 찾아서 아까 언니가 그 헬로 돌리 얘기하면서 워리도 잠깐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워리 음악을 토머스가 했어. 아마 작업하면서 그 삼촌의 생각을 조금은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일부러 넣은 거 아닐까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큰 그림. 비선이네. 비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본인들은 아무렇지 않을 거야 했지만 그냥 자기네들끼리 우리 다 해먹어. 약간 이런 그게 큰 비선이야. 그림. 그렇죠. 2012년에 007 스카이폴, 15년에 007 스펙터, 스파이 브릿지, 2016년에 도리를 찾아서랑 패신저스도 했고요.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유명한 작품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사실 다작을 한다고 해서 꼭 매번 훌륭한 음악을 뽑아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토머스는 매번 음악이 다 대박이에요. 영화 음악이 그 관객들의 머릿속에 남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약간 필요 충분 조건 같은 건데 첫 번째는 멜로디가 좋아야 돼요. 미니멀처럼 좀 반복적인 멜로디를 쓰거나 아니면 굳이 반복까지는 아니더라도 멜로디가 좋으면 일단 귀에 남죠. 두 번째는 멜로디 라인이 그닥 좋지 않더라도 주선율의 악기를 잘 쓰면 돼요. 그러니까 특색을 좀 부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세계 메인 테마 빅슬립을 들어보시면 메인 악기가 클라리넷이거든요. 네. 만약에 클라리넷이 아니라 그냥 현악기를 썼다면 이렇게까지 곡이 히트 쳤을까 싶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결론은 네. 토마스 뉴먼은 못 다루는 악기가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결론은 그냥 그렇게 네. 되는 거네요. 영화 아메리칸 뷰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영화 아메리칸 뷰티의 데드 얼레디라는 곡만 해도 그래요. 이 곡이 영화 오프닝에 처음 나오거든요. 제일 첫 장면에 나옵니다. 저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음악이 오프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해요. 네. 왜냐면 관객들이 음악을 듣고 이 영화의 분위기는 대략 이렇겠구나 하고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데드 얼레디의 메인 악기는 마림바고요. 이거 아이폰 벨소리랑 비슷하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뭔가 오묘하면서도 엉뚱하고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암시를 주고 있잖아요. 작곡가나 음악 감독이 악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이거는 이렇게 가져다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악기를 배우고 접해보고 해야 좋은 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니모를 찾아서도 마찬가지인 게 물방울 소리라고 해야 하나요? 곡만 들어도 바닷속을 헤엄치는 연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영화의 공간적 배경이 바다니까 당연히 바다의 느낌을 음악에 녹여내는 게 맞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그 음악이 정말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상복은 아마 지난번 클립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아카데미에서 총 14번이나 후보에 올랐지만 오스카 음악상은 단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되지? 대신에 다른 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미상이랑 에미상을 각각 6번씩 받았네요. 뭐 인기가 많았다는 평인 거죠? 그거 네. 자체가.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좀 대중적이고 많이 좋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자료 조사를 하면서 토머스 뉴먼에 대한 팩트가 아닌 게 굉장히 많았어요. UCLA 필름 스코어링 학과장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결국 아닌 걸로 밝혀졌죠? 네. 보통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해당 학과의 교수진 프로필이 쫙 뜨잖아요. 제가 오클라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UCLA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뻥 안 치고 미국의 필름 스코어링이나 영화 쪽, 뭐 혹은 음악 쪽으로 유명한 대학교 홈페이지를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동명이인도 없어요. 아니 이렇게 바쁘신 분이 학교를 출강한다는 거는 좀 힘들 수 있죠. 게다가 학과장이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게 대체 누가 얘기를 퍼뜨린 건지 모르겠는데 설마 당사자의 큰 그림은 아니겠죠? 그럼 너무 무서운데 막. 알고 봤는데 뉴먼이랑 실제로 아는 사이고 막 뉴먼이 나 학과장이야 이런. 본인이 하고 싶어서 약간 그런가? 퍼뜨린 걸 수도 있고. 이거 알고 봤더니 토머스도 감투에 집착을 하네. 약간 나 좀 써달라 약간 한국 사람이네. 한국 사람이야. 뭐야? 한국 사람이에요. 에이 뭐. 근데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걸 보면은 명예욕도 갖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인 것 같아서. 근데 그건 본능인 것 같아요. 저도 어디 가서 굉장히 나댑니다. 네, 저희 영음소녀는 항상 팩트만을 전달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도 꼭 해야 돼요. 뉴먼과의 유일한 홍일점으로 오빠들 사이에서 당당히 천재성을 발휘해서 미국 바이올린 세션 1, 2위를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마리아 뉴먼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천재들만 간다는 예일대를 5등생으로 졸업을 했고요. 이 사람이 바이올린만 전공한 게 아니라 비올라, 첼로 등 뭐 현은 거의 다 마스터했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실내악이나 합창, 뭐 발레 음악, 영화, 대중음악 등 장르에 국한을 안 하고 정말 다양한 장르를 다 다룰 줄 아는 거죠. 나는 지금 너무 자괴감이 든다. 저 다음 생에는 마리아 뉴먼으로 태어날래요. 그럼 저는 그냥 안 태어날래요. 네, 오늘 헐리우드 영화음악계의 왕가라고 불리우는 뉴먼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다음 회차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죠? 지나간 영화음악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준비 중인데요. 영화광이라면 분명히 기억하실 곡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탑건의 Take My Breath Away라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영화음악 소개해주는 여자 지유와 플레이였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조심하세요. 예.